자, 요번 시간 계속 한번 나가봅시다. 요번 시간 내용도 한번 다시 진행해볼게요. 우리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세 하고 있죠? 중세. 중세 어떻게 좀 매력이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쌤이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가야죠. 그죠? 네, 중세. 자, 중세 이번 시간 문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문화. 중세 문화. 중세 문화는 당연히 그 특징은요. 그리스도교 중심이겠죠. 그리스도교 중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아하, 여기는 기독교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겠죠. 중세 기독교. 중세는 어느 시대나 할 거 없이 종교의 시대예요. 종교의 시대.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있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게 이 당시 뭐가 또 굉장히 중세한 우리나라 같은 불교 어디입니까? 고려 시대잖아요. 불교. 그리고 유럽은 그리스도교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철학인데 당연히 철학도 무슨 철학이었어요? 기독교 철학이었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철학은 어떻게 발달했냐?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아마 한 3세기 정도 될까요?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신국론입니다. 신국론. 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신국론. 자, 그리고 이분들이 있었을 때 교회의 그 어른들 교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만들어낸 철학에서 교부 철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국론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잠깐만요. 카를로스 대제가 이 신국론을 어떻게 했냐? 신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신의 나라를 이해했어요. 그 신의 나라가 그 신의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서 신의 나라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해서 사실은 자신의 제국을 넓힌 건 기독교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한다 했어요? 주교를 파견하고 한다 했죠. 그 과정에서 황제가 주교 임명권을 서서히 갖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서해골투쟁까지 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때,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내려옵니다. 조금 많이 내려와요. 10세기 가까이 11세기 이렇게 내려올 때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저서들이 유럽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슬람 쪽으로 넘어와서 이슬람에서 번역했던 그걸 다시 들어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신학을 발달시키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은 그냥 신학대전. 책은 좀 알아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자, 그리고 요 당시에 발달한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죠. 영어로 학교가 뭐죠? 스쿨이 스콜라에서 온 말이죠. 이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이 조화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세 말기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은 중세 말기에 가면 윌리엄 오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분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신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죠. 신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건 대단히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렇다고 신이 또 없다라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이상은 뭐 해야 된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윌리엄 오컴스다. 그래서 세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윌리엄 오컴.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윌리엄 오컴. 선생님이 다시 이럴 때는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면 쉽게 외워지겠죠? 자, 교육입니다. 교육. 중세가 굉장히 어둠의 시대, 다크한 시대, 이렇게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중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중세도 중세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오늘날의 원형이 거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가 중세예요.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특히 주로 뭐겠어요? 문자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철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뭐가 등장하냐? 대학이 등장합니다. 대학. 학교가 등장한 거죠. 대학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대학 알프스 이북은 파리 대학입니다. 알프스 이남은 볼로나 대학이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프랑스 지역은 파리 대학이 가장 유명하고요. 알프스 이남의
그 이탈리아 지역은 볼로나 대학이 가장 유명해요. 이 파리 대학은 여러분 교수조합이에요. 교수조합. 그 유니버시티라는 게 조합이라는 건 조합, 유니티 조합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에요. 그리고 볼로나 대학은 학생조합입니다. 학생조합.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학생조합.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조합을 만들어서 교수를 초빙한 게 볼로나 대학이고, 교수들이 조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데리고 온 게 파리 대학이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학으로는 기사도 문학이 맞답니다. 이 당시는 당연히 무슨 시대니까? 중세 시대니까 기사의 시대죠. 이 기사도 문학이 점점 뭐예요? 예절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사들이 굉장히 뭡니까? 거칠고 야만적이고 막 이랬다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여성을 굉장히 어떻게 하고 존중하고 여성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기사도. 그리고 먹는 것도 처음에 와그작 막 오면 막 먹기 바빴다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도 순서가 다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예절이 생겨요. 이런 것들 기사들 해요. 근데 이 기사들의 어떤 그런 무용담, 잘 싸운다 막 이랬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문하고 남기는데요. 롤랑의 노래가 있어요. 이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롤랑의 노래. 이 롤랑의 노래는 여러분 마르텔 있죠. 마르텔 카르루스 마르텔 마르텔 기억나죠? 마르텔. 그 카르루스 마르텔이 뭡니까? 저 투포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투로포아티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롤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 프랑스. 그 다음에 리벨룽의 노래가 있어요. 요거는 독일입니다. 독일. 리벨룽의 노래 독일. 아스왕의 원태 기사에 나오는 아스왕의 이야기 영국입니다. 요렇게 문화의 발달이구나. 근데 이제 수능에는 가장 뭐가 많이 나오냐? 사실은 건축이요. 여러분 좀 어렵기는 철학이 가장 어렵고요. 수능이 많이 나오는 빈도수는 건축입니다. 건축은 첫 번째 노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있잖아요. 노마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노마의 양식을 이어받았다. 근데 아직 이제 둠이라든지 위로 계속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밑에 기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밑에 기반이 얇게 하면서 위로 올리는 건 어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는 밑에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벽이 두껍고, 그리고 원형 아치를 많이 쓰고요. 요런 원형 아치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요렇게 원형 아치를 많이 쓰고, 작은 창이 크면 어때요? 위로 많이 올렸을 때 무게중심을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을 작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둡고, 대신에 들어가면 어때요? 장중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공명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공명의 소리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울려 퍼지. 왜 장소 같은 데 가면 에코 있죠. 여러분 에코 알죠? 에코 같은 그런 느낌의 쫙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사의 사탑이 아니고 그 앞에 세례당이라고 있는데, 피사의 성당 세례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쫙 울려 퍼지는 느낌이 있대요.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달한 게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은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피사의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 피사의 사탑 있죠? 여기 가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사의 사탑 무너지고 다들 이렇게 손을 막 잡고 있는 사진 다 찍잖아요. 그건 피사의 사탑이에요. 그 안에 내부입니다. 상당히 밑에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어때요? 어두워요. 지금 여기에 나온 특징들은요, 여러분 로마네스크 특징, 고딕 특징은 다 뭐냐? 상대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있죠. 근데 이제 고딕 양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높이 올리고, 그러면서도 벽을 어떻게 했어요? 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면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천탑을 올리고, 그리고 스테인 글래스. 요거죠. 스테인 글래스. 아주 중요하죠. 스테인드 글래스. 아주 중요하죠. 모자이크를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저기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걸 쫙 받고 있으면 왠지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 요런 것들이죠. 요 성당은 사르트르 성당입니다. 요건 사르트르 성당의 그거고요. 요거는 페르 성당의 내부고요. 고딕 양식으로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노트르담 성당인데, 노트르담은 고딕 양식이 맞는데,
거기에 이때 이제 많은 개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거치고 뒤에 가면서 19세기 뭐 이걸 다시 성장시켜 하면서 좀 개조가 있다 보니까 좀 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노트르담 성당이 얼마 전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재건하는 과정이 또 있죠. 참, 예, 요 두 가지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온 건 고딕인데요. 청탑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긴 들어가면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화려합니다. 그래요. 이런데 한번 그죠, 관광 갈 수 있는, 놀러 갈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부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가보죠.